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 지목한 겁니다. 네, 그럼 단독 취재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진술한 겁니까? 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 4억 원과 관련해 나는 국정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통로 역할만 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통제하에 이 특활비를 받아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쓰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상대로 사용처 규명에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한 만큼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설 연휴를 전후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올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후 3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특활비를 받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MB 수사에 대한 이 탄력이 좀 더 붙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강경석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독 취재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인정하는 걸로 나왔는데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 이런 취재를 하셨죠?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진전된 진술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애초 김백준 전 기획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최종 수수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로 지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그 경로 자체에서 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역할은 통로에 불과했을 뿐이고 예. 모든 의사결정과 특활비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람과 실제로 받은 사람 그리고 쓴 사람 이 모든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받은 건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건지 사실 이게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검찰 수사가 벌써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한 지 약 17일 가까이 지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전된 상황에서 김백준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제하에 이 특활비를 썼다. 그러니까 사실상 받은 사람과 쓴 사람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예. 결국에 자신은 단순한 통로 역할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최종 수수권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된 것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활비를 일부 받아오라고 했었고 받아가지고 뭐 일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하게 현재로서는 증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직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조사가 되지 않았을 걸로 예. 보입니다. 물론 검찰이 현재 어느 정도 정황은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는 사실상 직접 조사를 한 이후에나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네.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용처까지는 검찰 수사가 진척된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정말로 뭐 평창 올림픽 이후라도 이 전 대통령을 당연히 소환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언제쯤 지금 검찰이 소환할 것으로 좀 예상되나요? 사실 검찰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50대 50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기 전 상황이긴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이 구속 만기가 약 3, 4일 가까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기소를 할지 실제로 이걸 풀어줄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건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김백준 전 비서관을 만나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그렇다 보니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판단하기 바로 직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올림픽도 당연히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청와대에서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국가의 어떤 이 거사를 앞두고 이 검찰의 대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약간 찬반 논란이 현재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분명히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강경기석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용처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입막음용 수사에 썼다.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다음에 대북 공작금으로 좀 쓰였을 것이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무슨 뭐 기념품 만드는 데 쓰였을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직접 만약에 돈을 갖다 주고 썼다면 그게 어떤 뭐 정치 자금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유추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론 용처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청와대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파악을 하고 예,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경비인 건지 뭐 대통령이 직접 쓴 건지 이게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백준 비서관이 본인은 통로 역할이었었고 모든 의사결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고 실제로 쓴 사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척이 되면 될수록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특활비를 어디에 쓰였는지 이게 아마 추가로 조금 파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일단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는 진술까지 확보됐고 또 어제 영포빌딩 좀 압수수색하면서 또 의미 있는 좀 증거들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굉장히 여러 갈래 수사 네. 중에 하나인데요.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이미 며칠 전에 있었지만 네. 어제 추가로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가지고 나왔던 문건들이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그래서 공문까지 검찰에 보냈습니다. 착오로 이게 나온 것으로 보이니 다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해달라. 아, 공문을 보냈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명의로 공문을 검찰에 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로서는 원래 고려하지 않았던 혐의가 새로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기록물 유출에 뭐 특활비 수사에 그다음에 다스는 누구 거 전방위적인 압박이 아닐 수 없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대통령 정무수석을 보내서 평창 올림픽에 이제 직접 초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장면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찾아뵙고 정중히 좀 대통령 네 분 좀 올림픽 전에도 좀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초청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그래 뭐 쭉 봅시다.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 주제 받았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네네네.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알려드리고 네.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덕담 한번 나갈 때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확답은 안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초청장은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아서 의죽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여러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에서 굉장히 힘주어서 말하는 표정이었는데요. 예. 이 대통령 측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그 여러 이야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올림픽에는 나와달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순수성이 의심된다. 병 주고 약 주고냐 뭐 이런 뜻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평창 올림픽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재임 시절 유치했던 올림픽이었고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초청장까지 보냈지만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짧은 시간 잠깐 열어보고 바로 닫았습니다. 보는 둥 마는 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초청장에 이제 어떤 문구들이 적혀 있는지 네. 이것도 유심히 보기 마련이거든요. 예.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살짝 보고 더더군다나 여러 이야기, 이런 어떤 검찰에 대한 수사,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간다는 거잖아요. 가기는 가겠죠.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의전상 전직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 위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대통령과 가까이 앉을 거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관련된 얘기가
물론 뭐 평창 올림픽 가서 이런 뭐 수사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표정이나 또 악수하는 이런 장면 등에서 좀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청와대로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예. 대목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병도 비서관이 가서 20분 동안 비공개 환담을 하면서도 예.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밖으로 표현하진 않은 거죠. 아까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현장에서 올림픽 전야제든 개막식이든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어쨌든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자리 배치 문제부터 그 실제 상황 모든 것들이 뉴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좀 많은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 평창 올림픽 이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렇다고 치고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제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좀 전격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수사 속도라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시영 씨 같은 경우가 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아들인데다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수사의 공소시효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월 21일입니다. 예. 바로 평창올림픽 기간 중인 거죠. 그러네요. 물론 이 21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 전까지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시영 씨는 아무래도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예. 지금 왼편에 보이는 이상득 전 의원의 지금 검찰 출석 장면인데요. 26일에 한번 출석을 했다가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냥 자신의 입장만 전달하고 간 건데 검찰로서는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검토 네. 중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림픽 기간 전에 그 형이나 아들을 소환할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과연 참석했을 때 어떤 표정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특활비 수사가 워낙 여러 갈래로 수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국세청 얘기도 나오던데 국세청장은 또 왜 또 연관이 된 겁니까? 네, 국세청장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어 이니셜인 DJ, 네. 앞에 D자를 딴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데요. 네.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풍문들을 소집하는 데 동원한 겁니다. 예. 아, 네. 그때 풍문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에 수조 원대 비자금을 숨겨놨다. 그래서 이 차명 계좌를 쫓는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한국계 직원에게 정보 구입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이현동 전 청장이 받아서 전달했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 여기까지로 보입니다. 예. 저 MB 때 제가 국세청을 출입했었는데 이현동 청장 된 다음에 기자들을 잘 안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지내나 보다 했는데 저런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24명의 우리 스키 선수들이 1박 2일로 북한 마식령 스키장으로 남북 공동 훈련을 떠났습니다. 네, 그럼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모인 남북 선수들은 조금 전 오전 9시 30분부터 알파인 친선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슬로프 아래쪽에서는요, 크로스컨트리 공동 훈련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파인 스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공동 훈련은 그야말로 이번 합동 훈련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훈련을 마치는 우리 선수단은요, 오후 1시쯤이 되면 다시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는 우리가 타고 왔던 아시아나 전세기를 다시 그대로 타고 양양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 시간은 약 오후 5시 15분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돌아오는 전세기에는요, 우리 측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북한 선수단, 특히 피겨 페어인 렴대옥과 김대식 조를 앞세워서 북한 선수단이 총 32명이 함께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체육성 부상이 대표단 단장으로 온다고 하네요. 자, 마식령 스키장 훈련 우리가 아직 영상으로 보질 못해서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어제 오전 한 10시 40분쯤에 양양공항에서 우리 남측 선수단들이 출발을 해서 1시간여 뒤에 갈마 비행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 2대로 나눠 타서 약 40여 분 거리로 떨어진 마식령 스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식령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우리 측 관계자들만 참석을 했고 북측 관계자들 없이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메뉴입니다. 이 메뉴가 무려 19개의 코스 요리가 대접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세세하게 어떤 음식들이 나왔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은 굉장히 맛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스키장 곤돌라를 타고 상층부로 올라가면요. 약 200석 규모의 라운지 같은 휴게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음료와 음식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 담당을 하는 북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마식령 스키장을 굉장히 수백 명이 겨울철에 찾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로 당일치기로 많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요. 북한 예술단 공연을 본 관람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북측 예술단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은 2월 8일에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그리고 사흘 뒤인 2월 11일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정부는요, 내일 낮 12시부터 그리고 모레 낮 12시까지 하루 동안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응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서울과 강릉 각각 한 곳씩만 응모가 가능하고요. 당첨이 된다면 인당 무료 티켓 2장씩 배부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남북은 이렇게 화해 분위기입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함대공 미사일 SM-3 신형 미사일 요격 시험에 나섰다가 이게 또 공교롭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군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실패했다는 사실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네, 미군이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상에서 SM-3, 즉 함대공 미사일이 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요격 실험에 사용된 미사일은 SM-3 블록 2A라는 신형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 최대 사거리가 2,500km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보다도 사거리가 훨씬 길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처하기 위한 핵심 무기 체계로 꼽혔는데요. 이 미국 미사일 방어청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에서 미사일 비행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요격 실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러 차례 미국이 요격 시험을 했었는데 명중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미국도 아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 그러니까 북한에 상주하는 러시아 대사가 요즘 북한이 심각한 기름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는 주북 러시아 대사는 이 자국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심각한 연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공급 중단은 경제 봉쇄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석유 제품 공급을 추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바닥에 도달했다면서 추가적인 공급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데 채널A가 접촉한 대북무역 소식통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 기름을 비축하면서 북한 장마당, 즉 시장에서 급등했던 이 휘발유 값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북한이 열병식을 할 텐데 여기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과시할 것이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CNN이 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2월 8일 열리게 될 군 열병식에 장거리 미사일 수십 기를 과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인들을 겁먹게 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북한이 머지않아서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이슈들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북한에 그 선수단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뭘 먹는지, 뭘 타고 이동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걸 좀 영상으로 보고 싶은데 아직 전혀 깜깜입니다. 오늘 한 5시 반쯤에 양양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모습을 그때서야 공개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7, 8시 돼야지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 입장에서는 마식령 홍보하는 데는 아주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격이죠.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을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제 첫 번째 지정물인데 저걸 많이 선전을 해서 이제 금강산 원산 관광 특구에 이제 활용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서 영상을 공개를 하면 아마 세계에 많이 홍보가 될 그렇겠죠? 겁니다. 근데 또 저는 사실 좀 대접이나 이런 게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물론 성대하게 한다고는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부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키장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또 밥도 지금 보니까 19첩을 대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 이제 급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급, 부총리급, 장관급, 국장급. 아마 저 19첩 나왔다는 거 보니까 아마 장관급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뭐 먹이는 거는 뭐 저도 뭐 잘 먹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게 금방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숙소도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서 자고 훈련하고 먹는 데는 아마 제대로 대접을 잘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급이면 얼마나 나와요? 대통령급이면 이제 코스가 나오는데 그 뭐 저는 김일성, 김정일 연회 좀 참가해봐서 아는데 이제 끝없이 나오는 거고 그건 뭐 세보지를 못했고 한 2시간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뭐 저거는 그냥 쭉 19척 반상에 우리처럼 반찬 쭉 차려놓고 먹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저기 통일부에서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선수 단장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일단으로서는 정치인 말고 체육성 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차관입니다. 차관이고 부상이 차관이고 아마 선수단이 이제 뭐 30몇 명이 온다 그러는데 이미 와 있는 선수들까지 해서 이제 한 40몇 명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체육 이번에는 통정부 사람인 것 같지 않고 거기는 좀 옆에 뒤로 들어올 거고 아마 단장은 체육성 부상, 우리말하면 문화체육부 차관이 대표단 단장으로 내려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 예년보다 이렇게 공개 행보가 많이 줄었고요. 특히 이제 미사일이나 이 공장, 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는 지금 올해는 안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전차 공장을 해서 전차가 혹시라도 많은 일부 오해하실까 봐 전차가 이게 뭐 탱크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따지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궤도 열차 뭐 이런 거죠. 교통수단.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모스크바나 바르샤바나 소피아 같이 동구권 나라들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두 줄의 전기가 가 있고 그 두 줄의 볼대라는 게 달려가지고 전기로 가는 무궤도 전차입니다. 궤도가 없이. 그 무궤도 전차가 김정은이 갔는데 아마 좀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시찰하는 대상들이 대체로 자기가 배려 자금을 줬거나 아니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현대화된 데만 김정은이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 합작 기술이나 자본이 들어간 공장을 김정은이 이번에 가서 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대학 가고요, 제약 공장, 그다음에 전차 공장 등등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개 활동의 횟수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이제 집권 초기에는 150번 정도 하다가 2013년에는 이제 200번을 넘었고요. 그다음부터 꾸준히 감소하다가 물론 지금 2018년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 수준으로 만약에 한 달에 4번이다. 그럼 1년 곱하기 12해 보면 한 50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줄였을까요? 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미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피 작전 얘기도 나오고 참수작전 얘기도 나오고 위성이 계속 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위성이랑 보고 있으니까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도 미북 관계 말씀하셨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국정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북한을 정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Past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complacency and concessions only invite aggression and provocation. 직접 탈북자 지성호 씨도 등장시켰고요. 원비어 부모까지 일단 이렇게 착석하게 해놓고 저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네. 어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속 울컥울컥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랬구나. 오토 원비어 네. 부모들 했을 때 그다음에 지성호 씨가 이제 목발 자기가 가져왔던 그 목발을 흔들 때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우리 청와대는 어떻게 진보 좌우 가리지 않고 보수 저런 장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게 제가 제일 가슴에 와 닿았고. 그러네요. 우리 대통령들은 이렇게 탈북 세터민들을 국정연설이나 중요한 어떤 행사에 모신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고 네네. 저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초청한 적은 더더구나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저걸 미국에서 보니까 참 마음이 참 묘하던데 그러네요. 그래도 저런 사람을 내놓음으로써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강력하죠. 네. 저렇게 힘들었던 꽃제비 출신이 9,000km를 와서 저 목발을 짚고 왔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북한 정권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성호 씨가 과거에 채널A 방송에 좀 출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난했던 뭐 탈북 과정이라든가 북한 생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땠는지 그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는데 목발 짚고 이제 정말 몇 시간 걸으니까 더는 이제 못 걷겠더라고요. 한 5시간 뭐 이렇게 걸으니까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쪽 같은 건 손이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묶고 동이고 한쪽은 목발 짚고 이러고 이제 넘어오는데 이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내 이 가정을 성공해 살아난다면 내가 진짜 통일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 같은 자가 없는 이 민족이 이제 되게끔 이제 만들고 싶다.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4년 전에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했던 지성호 씨의 모습을 보셨는데 96년에 탈북을 이제 시도하다 이제 석탄을 몰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치다가 열차에서 떨어져서 팔다리를 잃고 그런 와중에도 탈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면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때 거지로 나올 때인데 그때 꽃제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석탄을 실은 차가 올라가면 석탄 덩어리를 뚫고서 그거를 가져다가 장마당에 팔아서 국수하고 바꿔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하고 왼쪽 팔이 잘려나간 거죠. 그거를 디디고 일어나서 다시 2000년대에 오긴 2000년대에 왔는데 그렇죠, 꽃제비 출신으로서 저렇게 오른쪽 팔 다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왔다는 거 지금 나오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일하고 있거든요. NGO 단체 대표인데 뭐 북한 탈북인의 스토리 중에 하나죠. 수많은 사연 중에 하나를 가진 사람이고 참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사람을 알아서 의회 연설에 초청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섭외를 했는지도요. 저걸 보면 미국이 세계 초대 강국이 괜히 초대 강국이 아니구나. 그 많은 3만 명의 탈북자 중에서 저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찾아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자리에 앉혀놨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지성호 씨가 탈북할 때 보니까 그 루트가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뭐 거의 진짜 뭐 10,000km가 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근데 그런 탈북 루트도 요즘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많이 막혀서 사실상 이 한국으로 오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의 이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중국 쪽에서의 탐색도 검색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히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거의 그냥 90% 이상을 북한에 돌려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중국 전 대륙을 수시로 와서 검열을 하거든요. 잡히면 또 가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돈으로도 해결하는 정도가 있고 이제 탈북자민들도 어느 지점에 가면 공안들이 올라온다. 그때는 어떻게 피하라. 이런 노하우가 생겼고 그러니까 중국 공안하고 탈북민들하고 머리 싸움이죠. 그리고 북한 보위부하고 탈북민들하고 머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여기 탈북에 성공을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백악관이 최근에 미국 MBC가 이제 마식령 스키장 보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지금 지선호 씨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식령 스키장 이렇게 우리가 대신 홍보해 줄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도 심상치 않은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건 한미 관계도 사실 심상치 않아서 이제 어제 알려진 게 이제 빅터차 교수가 이제 주한미 대사로 내장이 됐다가 이제 지명 철회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임명 동의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상대방 외 대사를 파견할 때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이라는 걸 받습니다. 아그레망이라는 게 우리말로 말하면 동의서인데 상대국 정부의 동의서를 받은 사람을 지명 철회한 일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대체로는 상대방 정부에서 당신은 정보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못 받겠어. 이러는 경우는 있지만 한국 정부가 다 승인한 사람을 트럼프 행정부가 그만뒀다는 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빅터차 교수가 CSIS 저도 여러 번 만나고 미국 가면 만나고 워싱턴에 있는 지안파 교수고 연구원인데 저 사람도 우리가 알건대는 포콩이라고 매파거든요. 강경파죠, 사실. 강경파인데 그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세게 나가고 싶은데 네가 무슨 코피 작전이니 뭐니 이런 걸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런 게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지명 철회했고 한국 정부는 하나도 모르다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알고 이런 건데 두 번째는 한미 관계에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이제 북한 대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 대사를 보낼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뭐 간부 사업을 해서 인사 사업을 해서 마지막에 김정은이 사인을 해서 그리고 이제 파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견되기 전에 나갈 때 이제 상대국 정부에 이런 사람을 보내니 당신의 정부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의를 해서 나오는 건데 뭐 아무 나라나 외교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빅터차 교수가 강경파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는 좀 안 찼던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러한 좀 분위기가 감지됐었는데요. 지난달 했었던 인터뷰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ome actually worry that because he is so-called quote-unquote hardliner. In an American context, he's not that hardline. People who criticize him are on the far right in the U.S. They say he's too close to Chris Hill, he was too involved in engagement. But I can very much see how they've convinced themselves, oh, we got to do the one thing that hasn't been done. We show them we're really serious. We kind of whack them. 뭐 제가 자막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북한을 이게 후려치는 것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그 정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걱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금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 미국에서는 저렇게 강경파들이 더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온 거가 미국이 팔을 비틀어서 이번에 대화에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팔을 계속 비틀어야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거 모멘텀을 해서 미국 대화를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아기가 잘 맞아 들어가는 성과인데 그렇지 않으면 난국이 올 수도 있겠죠.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마크 리포트 대사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벌써 이임식을 가진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리 대사가 지금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지금 대사가 그렇죠. 1년째 지금 공석인 거죠. 우리가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 한 명을 우리나라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좀 빨리 이 지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오늘 통합신당 당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재파에 통합뒤 사퇴 승부수를 던졌는데 중재파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이 입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통합신당 당명이 오늘 확정된다고 하던데 어떤 이름이 지금 유력한 상황인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당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바른국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3-4가지 당명을 놓고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통추위는 젊은 이미지 그리고 미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이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국민당 이렇게 두 개 합친 거군요. 정말 말 그대로. 자, 안철수 대표가 어제 이제 중재파에 사퇴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중재파들, 가운데 있는 중도파들은 통합신당에 합류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중재파 의원들에게 신당 창당 후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면서 신당 합류를 거듭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중재파 의원 7명은 오늘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할지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오늘 블로그에 추운 겨울을 견뎌내면 따뜻한 봄이 온다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당초 오는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이중당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전당원 투표로 통합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민평당은 안철수식 꼼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죠.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근데 거기 소속 경비원 94명이 전원 해고되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 방식이 좀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정부 경비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을 취재한 사회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한 30억씩 하잖아요. 뭐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네, 여기 이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왜 이 경비원들 100명도 안 되는 경비원들을 해고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그간에 이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한 그런 아파트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이제 2월부터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 고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입주자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에게 주는 퇴직금 부담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곳 경비원들은 대부분 10년 넘게 일한 60대 이상 고령자들인데요. 입주자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주민들한테 관리비나 책정해서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소요되는 데다가 이제 지불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쭉 해왔었는데 매년 이제 퇴직금 부담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경비원들은 해고 원인이 다른 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경비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제대로 못 쉬고 과잉 일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던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김모 씨 그 경비원은 뭐 휴식 시간을 보장 못 받았으니까 뭐 수당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휴식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 보통 근무하면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좀 쉬고 이런 식으로 막교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쉴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사실 이 경비원들은 24시간 근무 중에 뭐 18시간을 근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했던 과잉일이 대리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가 지은 지 40년이나 된 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막 다 일렬 주차 해놓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이 경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차량을 정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결국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휴식 시간에도 수시로 일 때문에 불려 나왔다는 겁니다. 24시간 근로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사 시간이든 심야의 수면 시간이든 저렇게 차 키가 아까 뭐 가득 벽면을 채우고 있을 정도니까 수시로 나 나갈 테니까 차 빼달라, 나 주차 좀 해달라 이런 게 많이 민원이 쏟아지면 경비원 정말 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경비원들은 억울하게 이렇게 과잉 일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용역 전환 결정을 멈춰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고 통지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인데요. 네.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해고 받는다 이런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 법원에 간접 고용 전환에 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 대표들의 결정에 이 경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해고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해고 처분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경비원을 간접 고용할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경비원들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비원들은 이달 중에 입주자들을 상대로 총 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주자 대표들이 뭐 회사로 말하면 이제 CEO, 뭐 이사회인데 거기서 적절하게 해고 통보를 하고 용역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소송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이 휴식 시간에 근무를 하고도 이 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나온 금액인 겁니다. 추가 근무 수당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비원들은 이 3년치 체불급여가 이 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입주자들은 주차 업무가 과거부터 해온 경비원들의 일상 업무라는 입장입니다. 주차 면적에 비해서 주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업무를 쭉 해왔는데 지난해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이게 일명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도 경비원들 해고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경비원 갑질금지법은 이 경비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이 정해진 업무 외의 일을 지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법이 생긴 뒤에도 현장에서 변화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경비원과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경비원 측 대리인은 경비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을 집단 해고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서 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해고 사태까지 비화가 된 거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끔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의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름 그대로 경비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 대리 주차를 시킨다거나 다른 뭐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를 시킨다거나 이런 걸 이제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거를 갑자기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뭐 100명이 안 되는 그 60대 어르신들의 직장을 한순간에 이렇게 없애는 일, 다른 또 많은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을 좀 올려주면서 같이 상생하는 결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입주자들 또 관리사무소에서 좀 생각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유난히 밝았던 달 구경 혹시 하셨습니까? 슈퍼문, 블루문, 레드문, 네, 이런 게 겹친 진귀한 우주쇼가 35년 만에 펼쳐졌는데요. 어제 같은 우주쇼는 19년 후에야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어제 못 봐가고요. 전 60대나 돼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문대 주변은 달 구경 나온 가족과 친구, 연인들로 일찌감치 붐볐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날씨도 포근하고 해서 아이들하고 잘 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빛납니다. 밤 9시쯤부터는 달이 점차 가려지더니 50분여가 지나자 그림자에 숨은 달이 붉은 빛을 뽐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한 달에 2번째 뜨는 보름달 블루문과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까지 겹쳐 장관을 이뤘습니다.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면서 평소보다 크게 보인 데다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을 이루는 개기월식으로 달이 붉게 변하는 레드문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슈퍼문과 블루문, 레드문이 겹치는 신비한 우주쇼가 펼쳐진 건 1982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 빛이 붉은 쪽이 더 길게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달은 붉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우주쇼는 19년 후인 2037년에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서울 노원의 한 중학교 빙벽으로 착각할 정도로 고드름이 굉장히 거대합니다. 소방대원이 톱으로 제거하려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요즘 고드름 비상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고층 빌딩 고드름이 떨어져 버리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에서는 80대 남성이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물이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몰래 설치해놓은 범장망입니다. 길이 500m, 높이 70m, 무려 축구장 2배 크기입니다. 원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인양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한 14시간씩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직접 철거하는 이유는 이 중국 그물이 워낙 촘촘해서 우리 바다의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간 철거한 그물에서 건진 물고기만 무려 24톤에 달합니다. 어젯밤 강원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편 56살 김 씨가 아이들은 대피시킨 뒤 아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요.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딱 한 달이 지났는데 무려 화재가 3,800건 넘게 났습니다. 하루 평균 124건씩 불이 나는 셈입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선수가 생일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코치의 손찌검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죠. 쇼트트랙 대표팀 김선태 감독은 안정을 많이 찾았다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친상을 당한 박지성 선수가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장명자 씨는 지난해 말 영국 런던에서 교통사고로 당해 숨졌죠. 다리는 내일 엄수되고 장지는 용인 공원묘지입니다. 가수 이준호 씨가 자신의 빚 1억 6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꼭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한국 부자들은 한 달 평균 1,059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가정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개인 구매 한도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는 은화 15종 세트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약 판매는 오는 5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가격은 93만 원으로 이번이 기념 주화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평창과 강릉 선수촌이 동시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92개 나라 선수들이 대회 기간 머물게 되는 선수촌, 거기에 한번 저희 취재기자를 내보내봤습니다. 자,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현수 기자, 뒤에 보이는 곳이 선수촌입니까? 네, 저는 강릉 선수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팀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오늘 이곳 선수촌이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가 올림픽 기간 머물게 되는데 설상과 썰매 선수들은 평창 선수촌에 또 빙상 종목 선수들은 이곳 강릉 선수촌에 머물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선수촌 방 외벽에는 이미 국기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북한으로 올라갔던 우리 대표 선수들, 스키 선수단과 함께 북한 선수단이 이제 본진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북한 선수단도 곧바로 그 선수촌으로 입촌하게 됩니까? 네, 오늘 양양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오는 북한 선수들은 모두 이곳 강릉 선수촌으로 오게 됩니다. 총 북한 선수는 22명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포함된 12명을 비롯해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또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10명이 출전합니다. 원래 설상 선수는 평창 선수촌에 또 빙상 선수는 이곳 강릉 선수촌에 분산돼 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북한 선수단이 모두 같은 숙소에서 머물기를 희망해서 모두 이곳 강릉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북한 선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조직위가 염려를 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국기 개양입니다. 천상철 앵커는 우리나라에서 인공기가 개양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나름 그래도 외교안보팀장을 1년여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공기 개양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인공기 개양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행사 관례에 따라서 선수촌 개촌 하루 전날인 어제 참가국들의 국기가 모두 개양이 됐는데 인공기만 하루 늦은 오늘 0시에 개양이 됐습니다. 올림픽 조직위가 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올림픽 기간은 예외적으로 IOC 규정에 따라서 참가국인 북한의 국기도 내걸 수 있는데 선수촌 공식 개촌 하루 전에 걸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하루 늦게 인공기를 개양을 한 겁니다. 태극기와 인공기가 같이 개양된 걸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요. 한반도기는 또 언제 걸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 이제 선수단 본진도 이제 들어올 예정일 텐데 언제 입촌식을 갖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 강릉 선수촌에는 빙상 종목 선수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메달 받친 쇼트트랙과 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가장 먼저 이곳에 입촌하게 되는데요. 금메달이 유력한 이승훈과 김보름 선수, 또 극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노선영 선수 등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가장 먼저 도착할 예정입니다.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도 속속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일요일에 인천에서 열리는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곳 강릉으로 오게 되는데요. 경기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고려하면 도착 시간은 자정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팀 남북 선수들이 이곳 선수촌에서도 함께 생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선수촌에서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최근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경우는 대부분 지방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혹시 열악한 소방 여건 때문이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남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꾸 화재 참사가 지방에서 발생하는 건 그만큼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방 여건이 열악해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실제 화재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감이 오실 겁니다. 네. 왼쪽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영상이고요. 네. 오른쪽은 서울의 한 시장에 불이 났을 때입니다. 얼핏 봐도 인력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렇네요. 제천 스포츠 화재 CCTV를 보면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맨 먼저 불을 끄는 펌프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펌프차에서 내리는 진압대원은 단 2명입니다. 원래 소방 규정상 4명에서 5명 인원이 타도록 돼 있는데 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규정 인원 절반도 타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나마 한 명은 장비 조작 때문에 불은 혼자서 끄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일어난 서울의 한 시장 화재 영상을 보면요. 소방차 여러 대와 수십 명의 소방관들이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물줄기가 여러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력도 지금 화면에서 잠시 잡혔지만 굉장히 여러 명이 불을 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정말 차이가 확연한데 좀 도표를 좀 준비를 해봤죠. 네, 보통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초기 진압 인원과 장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화재 당시에 선착대 인원과 장비를 살펴보면 네.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진압 인원만 11배가 차이가 그렇네요. 나고 네. 장비만 3배가 넘습니다. 두 화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천 화재 참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이 정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거 통계를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괜히 굉장히 좀 씁쓸해지는데 이게 제천이나 밀양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화재 참사가 날 수 있다,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거든요. 네, 소방관의 경우에는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규칙에 따라서 배치 인원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시면요. 네. 서울은 기준 대비 충원 인력이 90%를 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100으로 차야 되는데 서울은 지금 90%까지 그 인력을 충족했다. 어쨌든 10%가 부족하다는 말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을 보면은 대체로
5에서 60% 정도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인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된 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네요. 서울도 부족하지만 지방은 거의 반도 못 채우는 곳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 부족이 화재 진압 능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방 호수 문제를 꼽는데요. 이 호수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잡을 만한 인원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네, 호스를 들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인력이 없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 밖에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네, 장비 불량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사람이 몰려있던 2층을 구조하라는 지시가 무전기 불량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 배치된 무전기를 직접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실제로 무전이 끊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일홍본부 여기 민화 9급 백일홍본부 여기 인화 9급. 잦은 생활 민원도 문제였습니다. 네. 심지어는 문을 열어달라는 단순 생활 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소중한 소방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저 문 따기 위해서 지금 3명이 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또 열악하고 왜 이렇게 지방 소방관들은 상황이 열악한 거죠? 네,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입니다. 네. 소방 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지자체 소속의 지역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능력에 따라 근무 여건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늘려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관 1만 9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방 예산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는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든 지방이든 생명의 중요성은 정말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부분 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지방에서 화재 참사가 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남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어제로 모금을 마감했습니다. 전국 집계 결과 100.2도로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과 함께 오늘도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듭니다. 지금도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으로 오늘도 출발했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이 4도, 광주와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어느덧 입춘입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오고요. 주말 사이에는 호남과 제주에 눈 소식이 있어서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대부분 지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방기 사용이 많은 만큼 불조심 계속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창문 활짝 열고 환기시키기 좋습니다. 모처럼 대청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